그 다음 세션 플래너리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 역할은 강경화 대한민국 전 외교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논의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SDG 상황에 대해서 회고를 해보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Gang, stage is yours. Great.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경화입니다. IGE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소사이티의 신임 회장이 곧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 중요한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 동료분들과 이 연세 캠퍼스의 동료분들과 학생들도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가 앞서 개회식에서 환영사, 축사, 기조 연설들을 들었고 또 바로 직전 패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바로 직전 또 패널에서는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이신 이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대한 도전과제 직면에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SDG 달성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번 세션은 이전 세션에 뒤이어서 좀 더 SDG 자체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분의 훌륭한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SDG를 살펴보고 어떻게 그동안 진화해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한 목표들 그리고 우리 인류를 다음 레벨로 이끌고 가기 위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여러 위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자라던가 우크라이나 지역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SDG에 집중을 하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SDG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 패널 토론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리버 그리고 레이시 홀 그리고 제밀라 마흐무드와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국가에서 SDG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타 셔바왈 그리고 데이비드 글로퍼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이 아태 지역 개발협력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방콕에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기보다는 타일랜드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타일랜드 기타라고 하는 분이 사실 원래는 오늘 같이 하려고 했지만은 이틀 전에 부친께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대신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리에 함께 못하고 있는 이 기타 님에 대해 조정관님께 저희가 애도를 표하면서 그리고 대신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패널에서 논의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SDG 달성에 있어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지표 면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인간개발 지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UNDP의 대표적인 보고서 있죠. 그래서 SDG가 어젠다로 채택되기 전에도 이 인간개발 지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간개발 지수 안에 SDG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리버 선생님께서는 또 이 지구 건강을 위한 선웨이 센터에서 고문관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이 오차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더 중요하게는 최근에
이 인간개발 보고서 작성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 보고서 그리고 지금 보고서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인간개발 보고서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지수,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는 또 어떠한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고, 각 국가별 케이스로서는 이제 태국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자밀라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 현상을 타개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SDG에 대한 희망에 대한 불을 계속 지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이제 하실 텐데, 이 연단에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빠르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천천히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Kungwa, thank you very much indeed.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조금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있는데요. 두 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그리고 인간 개발 지수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간단하게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거에 대해서 더 전문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디테일한 것들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2015년과 2030년 사이에 절반 정도 저희가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동안의 진척 경과에 대해서 주요 검토를 가졌었고요. 뉴욕에서 검토를 가졌고,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는 일부 목표는 정상회의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식량 문제, 에너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호 이런 면에서, 그리고 또 보건 문제, 또 지구의 건강 문제에서는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1940년 이후로 거의 국가적인 수준에서 가장 어려움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또 IDP 즉 이 난민들 수가 굉장히 8천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전의 세션에서도 다루었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비가 올라서 인플레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있고 빈곤이 심해지고 있고 또한 군사 지출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조 달러 정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조 달러 그리고 4조 달러가 지금 현재 SDG 관련 개발 재원 불충분한 규모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좀 단순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좀 정체된 부분이고 오렌지는 완만하거나 아니면은 좀 심각하게 궤도를 이탈했고 그 다음에 녹색은 정상 궤도에 있고 그리고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벌써 7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좀 안 좋은 소식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SDG에 대해서 이 75%의 국가들이 SDG 관련돼서 이제 실행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고 또 진행 경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로버트 선생님께서 SDG 그 배지를 달고 계신 것처럼 이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그리고 많은 민간 부분에게 우리가 독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설득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메드 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달 회의에서 9개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협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 변혁적인 행동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빈곤에 대한 척도 그리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성과 또 아동의 권익을 신장을 하고 또 권한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특히나 여러 기관들, 제도들,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행에 옮길 기관과 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리소스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다자주의적인 체제, 다자주의적인 시스템에 대한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그림입니다.
UN 개발 프로그램 UND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인간개발 보고서 관련해서 잘 아실 텐데 최근 바로 직전 보고서가 2020년 2년도에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 보고서를 보면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팬데믹 이후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 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UNDP 분석에 따르면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사회 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 가지 새로운 어려움에 혹은 불확실성의 영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지구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업혁명에 비준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이미 이전 세션에서 잘 다뤘지만은 이 정치적인 극단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조짐이라던가 사회적인 요인들, 그리고 또 주류 언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각국의 서로의 에코체인버 안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인구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개발 지수도 2021년, 2022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긴 요인으로서 팬데믹도 있고,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직까지도 멉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신 건강 관련해서 정신 질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영향도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신과 양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급진적인 시각, 어느 양극단에 있든 급진적인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여러 각종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견도 높습니다. 그리고 분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별로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그리고 복잡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오히려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해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AI의 역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활용을 하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그 이외에도 우리는 이 팬데믹이 가르쳐준 교훈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 이외 여러 사건들로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으로 우리는 퇴행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호 같은 것도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지금 현재 이제는 이전 팬데믹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소인성 매개가 되는 감염 질병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한 팬데믹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UNDP는 이 새로운 투자에 대한 접근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은 글로벌 공공선을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헬스 관련 서비스 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처럼 코로나 백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 규범이라던가,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더 이 지속 가능하고 또 평등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한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도 인간개발 보고서가 뉴욕에서 8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 보고서 전체를 다 상세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 포커스는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은 또 우리의 미래 디지털
소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의 열망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직면한 도전 과제를 다뤄 나갈지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전 어떤 인류 역사보다도 과거의 변화 같은 경우는 주로 인류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은 다음번의 변혁,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변혁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틀도 SDG 안에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liver. 네, 올리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김용 세계 은행 총재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 사실 관련해서 세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출산율이 또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대체 비율을 밑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서 인구학자들이 해석하기조차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하는 이 불안감, 특히나 젊은 층 사이에서의 불안,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하고 나서 이 질문을 드릴 테니 그 사이에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또 태국에서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에서의 UN SDG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A very good morning.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N의 관점에서 SDG 가속화를 태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콕에서 접속하고 있는데요. 좌장님, 다시 한번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회장이 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밀라 마후드 교수님, 또 함께해 주신 동료분들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UN 레지던트 코디네이터 조정관인 지타님을 기대를 하셨을 텐데 좀 안타까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SDG를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UN 개발 시스템의 개혁을 사무총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또 어떻게 UN이 더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5년 전인 2018년에 UN 개혁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UN을 더 대응력을 높이고 그리고 SDG 이행을 국가 차원에서 가속화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SDG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된 바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2 정도를 아시아태평양이 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굉장히 우수한 지역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3년 연속으로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럭다운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SDG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의 이행의 속도가 국가마다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로 SDG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206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0개가 넘는 그런 측정 지표 중에 90% 정도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신 바대로 사실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지만 에스캅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경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바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거의 1조 달러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만 SDG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해서 물론 UNDP에서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하지만 다른 여러 데이터 소스들이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등 그리고 에스캅에서도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에스캅 차원에서 보면 저희는 현재 116개의 목표 중에서 50개가 넘는 목표에 대해서 데이터 격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DG 이행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부 SDG는 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후와 관련된 목표, 그리고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강화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후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UN 개혁에 대해서 태국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UN 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UN에서는 모든 여러 전문성을 잘 종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특별 기관과 프로그램들에 필요한 전문성들을 규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54개의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혁신 등을 이용을 함으로써 SDG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루브릭에 기반해서 어떤 국가가 어떤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전체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작은 도서개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 국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UN 시스템 자체가 각 국가의 발전 목표에 열망을 맞출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자원에 대한 경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UN 개혁의 지난 5년간의 핵심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UNDP의 지역 조정관들과 그리고 독립적인 지역 조정관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역 조정관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것을 UN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UN이 국가의 우선순위를 반영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팀들이 존재합니다. 각 국가마다 WAP, UNICEF, UNDP, 그리고 FAO 등 굉장히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들을 UN 사무국의 조율 하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 해당 국가의 어떤 발전 목표에 더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UN 개발 프레임워크의 개혁을 통해서 더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각 국가에 파견이 되어 있는 UN 인력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그 국가의 우선순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UN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방식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사일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율이 된 그리고 좀 더 선제적인, 선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함께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윈윈 솔루션을 마련을 하고 좀 더 스마트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좀 더 가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UN 활동이 현지에서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UN과 해당 정부 간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청년들, 미래 지도자인 청년들과의 파트너십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약 전체 개발 코디네이션 예산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5명의 현지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국가 오피스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목격한 것은 굉장히 많은 진전이 시스템 차원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일관된 UN 활동을 현지에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SDG 가속화를 위해 조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이야말로 의미가 있고 특히 민간 부문과 청년들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뿐만이 아니라 UN 시스템에 정말 효과를 더 배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력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유엔의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 조정관의 어떤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저희의 지원과 투자의 60% 정도가 교육 부문을 개혁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73%는 식량 그리고 80%는 고용 그리고 80%가 넘는 부분은 기후 관련된 그런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연계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약간 3대의 난제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의 경제 활동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결국 연합을 한다는 것, around these common themes will make the UN more 핵심적인 여러 UN 인력들이 조율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활동의 효과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정이 되었던 발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태국에서 민간 부문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좀 더 친환경적인 경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태국에서 6.8%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취약계층도 있고 그리고 청년계층이 많은데 이들에게 디지털 능력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만 명 정도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사회보장 펀드를 이용을 함으로써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공식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SDG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가 9월에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좀 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 유스 서밋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유엔에서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오피스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유엔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년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4월에 열릴 유스 서밋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뉴욕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SDG를 야심차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야말로 미래의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SDG 구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차장님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님. 지금 이 포디엄에서의 오디오가 사실 저희가 듣기에 오디오가 조금 안 좋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청중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UN 체제가 지금 이제 더 국가들의 SDG 달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태국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녹색경제 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6%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들으면은 부정적인 스토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거를 다른 국가에서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태국에서 어떠한 교훈 혹은 아태 지역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좋은 교훈을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또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따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이 외교부의 이제 다자 외교 조정관께서 여기 또 나와 계시는데요. 이제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SDG를 국가적인 어젠다로서 주류화하는데 한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이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또 이제는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DG 17 파트너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좌장님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이전 상관님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님 앞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경화님께서 외교가에서뿐만 아니라 UN 내에서도 유명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저명한 신 분들의 패널 토론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가 SDG 이행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2020, 저희가 지금 6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Minister Cho said 아까 전에 조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올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9월 달에 미래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 개발 관련되는 파이낸싱 회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SDG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은 SDG 이행을 위해서 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활동으로는 한국은 이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빠르게 이 국내적으로 SDG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이제 새로운 입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본법을 2024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법 하에서 이 지속 가능한 이제 개발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의 감독을 받으면서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SDG 이행을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그리고 또한 이 글로벌한 SDG 지표를 한국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DG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독특한 맥락을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 포괄적인 협력을 시민사회와 학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SDG 진척 상황을 추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의 이제 진척 상황을 연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요. 그리고 또 이 한국의 리서치 기관과 함께 이제 연간 이러한 SDG에 대한 국가 단위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DG 17의 비전 하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ODA의 규모를 높이고 있고 올해 ODA 예산은 6조 3천억 원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연도 대비해서 40%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개의 포인트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ODA 우선 상황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한국 정부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곳에 포커스를 해서 그 영향을 최대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의 최근 이제 총회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때에서도 저희 한국은 이 개발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을 가하겠다. 그리고 또 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청년층에서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조태열 외교장관께서도 기조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적인 이 지원과 그리고 평화 구축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취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이 한빛 유닛과 일종의 한국의 이 평화 구축 단인데요. 수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 기구와의 한국의 이러한 기구 사이의 협업을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자주의를 저희는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다 포용이 되어서 SDG를 달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는 아주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연세대학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SDG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포럼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SDG 관련해서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글로벌 무대에서 어젠다를 제정을 하고 또 예산을 조달하는데 한국의 기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재무와 관련해서 금융과 관련해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G20 레벨에서의 논의를 또 이끌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바가 있는가요? 한국이 의장을 역할을 맡음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저희하고 공유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만 공유를 해 주셔도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 이따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밀라 마흐무드 박사님과 함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저희가 UN 내에서 함께 일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사실 세계 인도주의적 정상회의에서 이 사무총장 역할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2016년도 이스탄불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저희가 이 인도주의적인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어젠다에 포함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발생되는 것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젠다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개발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평화 넥서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도주의적인 어떤 케이스량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리더들이 사실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리더들이 분쟁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노력들, 그러니까는 분쟁 발생 이후에 평화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오랫동안 유엔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밀라 박사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사무국을 이끌어 주셨던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이 지구 건강을 위한 선웨이 센터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구 행성의 건강, planetary health라는 개념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에 대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좀 더 확장시킨 것이죠. 지구 행성으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SDG 면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밀라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DG의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네, 저의 이 전 보스께서 와줄 수 있냐라고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당연히 가야죠. 이야기 했죠. 네, 또 저희가 함께 보스로 모시는 분도 이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오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들을 우리 연세대 학생들이 해주셔서 좀 무척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SDG를 이야기하기 전에 두 걸음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유엔에서 이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을 당시에 SDG 작업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에 키워드가 People, Planet, Prosperity, 즉 사람, 지구, 번영이었습니다. 이게 제 SDG 관련된 첫 어떤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지구, 즉 플래닛에 대해서 잘 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가 우리의 번영과 평화와 건강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험 한계선은 무엇인가? 특히 스톡홀름 리질리언스 센터의 요한슨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분 만에 이 엄청난 작업을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아이패드나 아니면 노트북에 Breaking Boundaries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시간이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정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 가능한 선이고 9개의 선입니다. 그 중에서 8개는 분명히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리로, 프록시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안전한 지구를 확보하려면 이 지구 위험 한계선 중에서도 초록색 부분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이 지구 건강센터를 시작을 했을 때 이 한계선 중에 4개만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즉 1년 좀 넘었는데 이미 9개 한계선 중에 6개가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 지구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이 3P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인간들이 번영을 위해서 너무나 급하게 나가면서 결국 우리의 남은 피, 즉 우리 지구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우리가 이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지구라는 운영 시스템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6가지의 그 한계선이 이미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또 다른 측면인 사회적인 측면까지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안전하고 또 공정한 지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안전한다라는 것은 안전하긴 해도 공정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정한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의 문제도 있고요. 글로벌 지구 온난화가 있죠. 네, 매달 이번 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비교해보면 가장 시원한 달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곤충이 없다면 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식물이 번식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식량 안보에 지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제 유럽에서는 이 꿀벌이라든지 곤충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잡초를 베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꿀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꿀벌의 어떤 번식 능력을 위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의 산성화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팬데믹 이전의 시대로 어느 정도 돌아가기를 했죠. 그러면서 점점 팬데믹이 왜 생겼는지 잊게 되는데 사실은 환경 때문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팬데믹이 발생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그 동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결국 그것들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이틀이, 이번 포럼의 타이틀이 SDG를 리부팅하고 미래를 리셋하는 건데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의 동인들, 우리 지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저해하는 동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도넛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한 가지 사례로서, 즉 새로운 관점으로 경제 발전을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앞서서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학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GDP만을 지표로 사용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GDP가 상징하는 경제 성장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GDP만 쫓다 보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트 웨이워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정책을 연구하다가 현장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그 저소득 국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럭스천스가 이 지구 위험 한계선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이러한 한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계선, 즉 생태학적인 천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개발도상 국가들, 그리고 저임금, 저소득 국가에서는 불평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저해했고 환경 파괴에 대해서 저소득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경제 발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근간을 여기에 두게 되었는데요. 이 사회적인 근간이라고 한다는 것이 결국 있어야만 지속가능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경제학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고 순환적인 경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적인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안전한 초록색의 도넛 공간 안에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지표를 살펴보면 생태학적인 한계선에 부딪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근간이 무너지는 국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더 선진 국가일수록 더 이 지구 위험 한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근간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는 일부의 한계선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근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는 군사비를 줄이고 그 비용을 환경 보호에 썼습니다. 그리고 생태 관광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장 행복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을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세안에 부상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지구 위험 한계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의 근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리더들의 경우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기후변화가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음과 양을 다 보아야 하고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회적인 니즈를 맞추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쿠알라룸푸 출신입니다.
말레이시아 아시겠지만 쿠알라룸푸르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리고 페낭에 대해서는 압니다. 왜냐하면 페낭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잘 발전이 되어 있죠. 쿠알라룸푸르는 수도입니다. 하지만 페낭과 쿠알라룸푸르 사이에 이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이포시는 암스테르담 규모입니다. 면적이나 인구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암스테르담은 전 세계 최초로 도넛 경제를 채택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도넛 경제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암스테르담 시장께서 팬데믹 중에 케이트 박사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지연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암스테르담 시장은 오히려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 재생 모델, 도넛 모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이포시에서 최초로 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포시가 쿠알라룸푸르보다는 작은 규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포시의 리더십 자체가 좀 다른 경제 모델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포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쿠알라룸푸르와 페낭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 광산업의 어떤 광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업을 기반으로 했던 도시 경제를 어떻게 재생 경제 모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왼쪽은 케이트 박사님의 도넛 모델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이포시의 모델입니다. 이 도넛 경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좀 조정을 했던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이포시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순웨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식 파트너로서 학습을 지원하고 또한 지원을 하고 조언을 하고 또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단 우수를 수집을 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또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광산을 어떻게 친환경 관광 요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과거에는 광산을 통해 자연을 훼손했다면 이제는 이를 보존하고 관광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래는 주석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문화를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였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저희 팀들이 실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라임스톤을 광산 채굴하던 곳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숲이 있을 뿐만 아니라 라임스톤 자체가 실제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멀리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계천 복원 사업이 있었죠. 과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드라마를 촬영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되었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고 녹색 경관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녹색 공간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된다면 정신건강도 더 건강하고 또 건강한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발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f planetary health. 이것이 바로 지구 건강의 핵심입니다. 지구 건강은 2015년 정도에 그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SDG를 개발을 할 당시에 건강 전문가들 또 보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류의 건강은 결국 이
지구의 건강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해야 되고 지구 또한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다학제적인 분야로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인간의 건강이 또 기후변화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세입니다. 인간의 활동, 우리의 소비 활동,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지구와의 관계, 우리의 정치 시스템, 이 경제, 사회, 생태, 환경,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 모든 것들이 지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강의 이 요소의 건강을 규정하는 요소의 75%는 건강 자체가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달에 주최하게 되는 행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 세계 학계에서 과학자들이 훌륭한 정보, 그리고 훌륭한 논문, 훌륭한 연구, 가이드를 출간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얼마나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앞서서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주신 바대로의 도전 과제가 있는지, 왜 행동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4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거버넌스입니다. 모든 차원, 층위에서의 거버넌스입니다.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입니다. 이 로컬과 또 국가 거버넌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 자체를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의학 박사입니다. 저는 198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가 우리 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COP28에서 나온 바대로 기후변화야말로 가장 중대한 인간 복원의 위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하지만 의학대학의 15%만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칩니다. 연세대학교도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의대에서 가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의학 학부생이 지구 건강과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SDG와 또 지구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더 잘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핸드폰만 보지 말고 아무도 논문을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학적인 증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까요? 예술이나 음악이나 미술 등을 이용을 하고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민간 부문을 개입시키는가입니다. 네, 좌장님, 제가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유도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 자체를 바라보는 것, 물론 SDG도 중요합니다. SDG가 우리의 비전이고 2030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드라이버들, 동인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차원적인 시스템으로 통체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SDG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 개발이 지구 위험 한계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SDG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좌장으로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패널 분들에게 제가 아까 던진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시간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분 더 써도 될까요?
네, 그래서 각 분께서 1.5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밀라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SDG 미래 정상회의와 연계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네, 올리버님부터. 네, 제가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젊은 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지구 상황을 봤을 때 애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염에 따른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오염이 인간의 출생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되고, 특히나 또 미세 플라스틱 생각해야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들어와서 어떠한 데미지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아직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또 미세 플라스틱을 매일 먹고 있죠. 네, 데이비드님. 네, 우리가 흡입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이 SDG를 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투표권도 행사하고 그리고 어디에 예산이 사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보건과 교육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트너십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서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시민사회의 리더십 그리고 SDG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존적인 위협은 국경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간 더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태국에서 저희는 메콩 델타 유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협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콩강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히말라야 관련해서 여기에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부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등 많은 국가들과 함께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겐지스강 유역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이 함께 해야 됩니다. 또 비판적인 사고와 혁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넥서스인데 바로 이 발전과 평안과 그리고 인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존적인 지구의 위기를 해결해야 되고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국가 건설과 또 평화 건설을 총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넥서스 중요성에 대해서요.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 이제 앞으로 이 국제 금융 아키텍처 워킹 그룹의 좌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의의 좌장 역할을 할 것인데, 의장 역할을 할 것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선시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민관 파트너십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행위 주체차들에게 여러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민간 부분이 이러한 재원들을 이 SDG 이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자주의에 대한 그리고 UN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공동체가 앞으로 이러한 다자주의 체제에 대해서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UN 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올해 더 많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국내의 자원을 동원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세개혁도 성공적으로 했고 이것이 한국의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빌라 박사님 첨언하시겠나요? 네, 모든 분들께서 이미 이 미래의 정상회의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상회의는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분야라면 바로 청년들의 참여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의 어떤 주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네, 관여시켜야 합니다. 5가지 이 미래 정상회의의 그 액션 목표 중에 하나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환경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신뢰의 기반 하에 이 지구 건강 접근 방법을 적용을 하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지구와 인간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인간개발 보고서에는 현재 이 인류세에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여기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idn't have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청중분들로부터 특히나 젊은 청중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포럼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번 패널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때까지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내놓지는 못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글로벌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다른 지구로 바꿔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패널 토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데이비드 선생님 특히나 그리고 또 이제 제밀라 선생님, 올리버 선생님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dear Minister Kang and 네, 강 장관님 그리고 모든 패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그럼 이것으로써 저희의 플래너리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DG의 현황에 대해서 되짚어보았고 또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을 갖고 2시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는 한국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